한결 고집스러운 입, 건방진 태도, 누르딩딩한 머리 색깔의 건장한 30살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제가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읽는 거라서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어리고 민감하던 시절 아버지가 충고를 한마디 했다. 아직도 그 말이 기억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이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이야.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이 훨씬 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부자는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뜻을 이상하리만치 잘 알아차리곤 했다. 그 후로 나는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미루는 버릇이 생겼다. 그 때문에 유별난 성격의 소유자들이 툭하면 나에게 접근해왔고 따분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간들로부터 적잖이 시달림을 받았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특징이 나타나면 비정상적인 정신은 얼씨구나 하며 잽싸게 달라붙기 마련이다. 억울하게도 대학 시절에는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껄렁한 놈들의 은밀한 슬픈 사연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주절거린 것들이었고 나는 그들이 내밀한 고백을 하려는 기미가 확실하다 싶으면 종종 자는 척 뭔가에 몰두해 있는 척 했고 때로는 곁을 주지 않으면서 함부로 대했다. 젊은 친구들의 고백 혹은 그 고백의 말이라는 게 잘해봐야 남의 것을 표절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억지로 숨기려다 보니 대개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게 마련이다. 판단을 유보하면 희망도 영원하다. 아버지가 점잠 빼며 말한 바 있고 나 역시 똑같은 태도로 다시 반복하지만 인간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품위는 실은 날 때부터 사람 나름이다. 이것을 간과하면 다른 무언가를 놓칠 수도 있다. 이렇게 너그러움을 과시하기는 했지만 이런 내 관대함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행위야 단단한 바위에 기초할 수도 축축한 습지에 근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난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이 세상이 제복을 차려입고 영원히 일종의 윤리적 차려 자세를 취한 곳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심정이었다. 오만한 시선으로 다른 인간의 내면을 내려다보는 그런 요란한 행보는 이제 피하고 싶었다. 오직 이 책의 이름을 제공한 개츠비, 내가 내놓고 경멸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바로 그 인물에게만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개성이라는 게 결국 일련의 성공적인 제스처라고 한다면 그에겐 정말 대단한 것이 있었다. 1만 마일 밖의 흔들림까지 기록하는 지신계처럼 그는 인생에서 희망을 감지하는 고도로 발달된 촉수를 갖고 있었다. 그러한 민감성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흔히 미화되곤 하는 진부한 감성과는 차원이 달랐다. 희망, 그 낭만적 인생관이야말로 그가 가진 탁월한 천부적 재능이었으며
지금껏 그 누구도 갖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성질의 것이었다. 아니, 결국 개츠비는 옳았다. 인간들의 설익은 슬픔과 조급한 기고만장에 대해 내가 잠시나마 관심을 잃게 되었던 것은 개츠비를 삼킨 것들, 그리고 개츠비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부유하는 더러운 먼지들 때문이었다. 나는 이 중서부 도시에서는 3대에 걸쳐 꽤 알려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캐러웨이 가문은 제법 뼈대 있는 집안으로 버클루 공작의 후예라는 말도 전해 내려온다. 그러나 우리 가문의 실제 시조는 할아버지의 형님으로 그는 1851년에 이곳에 정착하였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다른 사람을 대신 전쟁에 내보내고 철물도매업에 손을 댔는데 현재는 아버지가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하고 있다. 큰할아버지를 뵌 적은 없지만 나는 그분을 닮았다고들 한다. 특히 아버지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무뚝뚝한 인상의 초상화를 보면 더욱 그렇다. 나는 1915년에 우리 아버지보다 딱 25년 늦게 뉴헤이번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그로부터 얼마 후 때늦은 튜턴족의 대이동, 그러니까 훗날 제1차 세계대전으로 불리게 될 전쟁에 참가했다. 미국의 반격에 하도 신이 났던 터라 돌아와서도 한동안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 중서부는 이제 활기찬 세계의 중심지라기보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의 끝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동부로 가서 증권계에 몸담기로 결심했다.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증권계에 일했던 시절이라 딸린 입도 없는 나 같은 독심남 하나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충분해 보였다. 친척 어른들은 마치 대학 예비학교 결정이라도 하는 듯한 태도로 머리를 맞대고 은혼들을 하더니 마침내 매우 엄숙한 얼굴로 마지못해 글쎄 뭐 괜찮겠지 라고 말했다. 1년 동안 생활 아버지가 대주기로 했고 여러 가지 일로 미루고 미룬 끝에 1922년 봄 나는 아주 눌러앉은 생각으로 동부로 왔다. 시내에 방을 구하면 편했겠지만 따뜻한 절이 있었고 넓은 잔디밭과 정든 나무들이 있는 시골에서 막 떠나온 참이라. 마침 동료가 시내에서 좀 떨어진 통근 가능한 변두리 지역에 집을 하나 얻어 함께 지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을 때 선뜻 그런다고 했다. 그가 비바람에 바랜 허름한 월세 80달러짜리 방갈로를 구했지만 회사에서 그 친구를 갑자기 워싱턴으로 발령내는 바람에 결국 나 혼자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개 한 마리와 낡은 다리 자동차 한 대, 그리고 핀란드인 가정부와 함께 지냈다. 잠자리를 봐주고 아침을 차려주고 전기난로에 대고 핀란드 속담을 중얼거리는 게 그녀의 일과였다. 그렇게 하루 이틀쯤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데 나보다 늦게 이사온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물어왔다. 웨스트에그에는 어떻게 갑니까? 막막해하는 그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발길을 옮기노라니 문득 더는 쓸쓸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안내자이자 길잡이 그리고 도박이었다.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사람이 내게 이 동네 사람이라는 시민권을 부여한 셈이었다. 그리고 마치 영화 속 패스트 모션처럼 무섭게 자라는 나뭇잎들과 햇빛 속에서 나는 이 여름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친숙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우선은 읽어야 할 책들이 많았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도 챙겨야 했다. 나는 은행 경영, 신용대출, 증권 투자에 관한 책을 10권도 넘게 샀다. 조폐창에서 갓 찍어낸 신권 지폐처럼 금빛과 붉은색으로 번쩍이는 그 책들은 오직 미다스와 모건과 마에케나스만이 알고 있는 그 눈부신 비밀을 보여주겠노라 약속하며 내 서가에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밖에도 나는 많은 책을 읽을 작정이었다. 나도 대학 시절에는 글 꽤나 쓰던 인간이었다. 어느 회원가는 예일 대학 신문의 편집자로서 진지하고 명쾌한 논설을 연재하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나는 그 시절의 것들을 고스란히 다시 되살려 모든 종류의 전문가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존재, 이른바 균형 잡힌 인간이 되고자 했던 것이었다. 어쨌든 하나의 창으로 보면 실제보다 훨씬 더 근사해 보이는 게 인생이다. 내가 북미 대륙에서 가장 이상한 동네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집을 얻은 것은 그야말로 우연이었다. 집은 뉴욕에서 정동 쪽으로 뻗어나간 시끌벅적하고 길쭉한 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섬엔 자연의 신비라 할 만한 기이하게 생긴 두 지역이 있었다. 거대한 달걀 모양의 이 두 지역은 뉴욕으로부터 20마일쯤 떨어져 있었고 외형은 서로 비슷했다. 만이라고 부르기도 못한 작은 만을 서반구의 바닷물 중에서도 인간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은 거대한 롱아일랜드 해협의 앞마당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완벽한 타원형은 아니고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접촉면이 납작하다. 생김새가 너무 닮아서 하늘의 갈매기들도 헷갈릴 지경이다. 날개가 없는 것들은 그 두 지역의 모양과 크기 말고는 전혀 닮은 게 없다는 점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내가 살던 웨스트에그는 이스트에그에 비하면 덜 화려한 편이었다. 물론 이 정도 말로는 두 지역 사이에 흐르는 그 기묘하고도 적잖이 불길한 어떤 차이점을 제대로 표현하기는 힘들다. 너무 피상적인 꼬리표인 것이다. 내가 살던 집은 그 달걀의 가장 끝 지점이 있었고 해협에서 50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또 한 철에 $12,000에서 $15,000쯤은 줘야 빌릴 수 있는 거대한 두 저택 사이에 끼어 있었다. 오른쪽 집은 어느 모로 보나 그야말로 엄청난 대저택이었다. 노르망디 시청을 기대로 본뜬 것으로 한쪽에는 가느다란 수염 같은 야생 담쟁이 덩굴에 둘러싸인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이는 탑과 대리석 풀, 40에이커가 넘는 잔디밭, 그리고 정원이 딸려 있었다. 바로 개츠비의 집이었다. 아니, 그때는 개츠비를 모를 때였으니 그냥 그런 이름의 어떤 작자가 살고 있는 저택이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내가 살던 집은 어찌 보면 꼴사나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워낙 작았고 그 대저택의 위쪽에 올라앉아 있던 바다와 그 대단한 이웃집의 잔디밭 한 귀퉁이가 내려다 보이면서 그래도 백만장자들과 지척에서 지낸다는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고작 한 달에 $80만 내고서 말이다. 만이라고도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만 건너편으로는 해변을 따라 이스트에그의 궁전 같은 흰 저택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해 여름에 톰 뷰캐넌 부부와 밥을 먹으며 내가 차를 몰고 나간 그 저녁으로부터 시작된다. 데이지는 먼 친척 여동생 뻘이었고 톰은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터였다.
전쟁 직후 나는 시카고에서 이틀쯤 그들 부부의 신세를 진 일도 있었다. 데이지의 남편 톰은 여러 가지 운동에 재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예일 대학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힘 좋은 엔드 중 한 명이었으며 그것으로 전국적 명사가 되었다. 21살 때 이미 오를 수 있는 곳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그 뒤로는 모든 것이 그저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그런 유의 인물이었다. 그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다. 이미 대학 시절부터 해픈 씀씀이로 세간의 빈축을 살 정도였지만 그는 여발한 듯이 시카고를 떠나 남들이 보면 숨을 딱 멈출 정도로 거창하게 폼을 잡으며 동부로 옮겨왔다. 예를 들어 폴로 경기를 하겠다며 레이크 포리스트에서부터 폴로용 말을 한때나 몰고 온 것이다. 내 또래의 젊은이가 그 정도로 부유하다는 건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이다. 그들은 왜 동부로 왔을까? 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빈둥거렸고 그 후에는 폴로를 할 줄 아는 부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즐겼다. 이게 마지막이야. 데이지는 매번 수화기에 대고 다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데이지의 속내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톰이 이제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미식축구 선수 시절의 드라마틱한 흥분 상태를 그리워하며 영원히 방황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저녁,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두 옛 친구를 만나러 이스트에그로 차를 몰았던 것이다. 그들의 집은 예상보다 훨씬 장식적이었다. 붉은색과 흰색으로 산뜻하게 칠한 조지왕직 신문지풍의 대저택은 많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해변에서 시작된 잔디밭은 현관을 향해 4분의 1 마일이나 달려와 해시계들과 벽돌로 포장된 산책로, 불타는 정원을 뛰어넘더니 그 김에 여세를 몰아 밝은색 덩굴이 되어 저택의 벽을 타고 오르고 있었다. 저택의 정면은 한 줄로 이어진 프랑스식 창문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반사가 된 금빛으로 번쩍이는 창들이 오후의 따스한 바람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승마복을 입은 톰 뷰캐넌은 현관 앞 다리를 떡 벌린 채 서 있었다. 대학 시절에 그가 아니었다. 한결 고집스러운 입, 건방진 태도, 누르딩딩한 머리 색깔의 건장한 30살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거만하게 번뜩이는 두 눈 때문에 언제라도 덤벼들 듯한 공격적인 인상을 풍겼다. 승마복의 여성적 우아함도 그의 육체가 지닌 엄청난 힘을 숨기지 못했다. 신고 있는 승마부츠는 터질 듯 부풀어 올라 맨 위쪽 끈까지 팽팽했고 얇은 상의 속 어깨가 우람한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거대한 지렛대에나 비유할 법한 무시무시한 체격이었다. 음성까지 높은 톤의 거친 허스키여서 더 성마른 인상을 풍겼다.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경멸조로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바람에 뉴헤이번에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꼭 내 의견을 따르라는 건 아니야.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내가 너희보다 힘 좀 쓰고 남자답긴 하지만 말이야. 4학년 때 같은 모임에 속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친하게 지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인정해 줬을 뿐만 아니라 특유의 거칠고 오만한 태도로 내가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햇살이 내리쬐는 베란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위치가 괜찮은 집이지. 그는 두 눈을 번뜩이며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